안녕하세요. 활자연구소입니다. 지난 4편에 이어 오늘은 오다와라성 함락과 조선사신 3인의 내조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90년, 일본 통일을 눈앞에 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마지막 강적, 호조 가문을 향해 대군을 출병시킵니다. 수십만 대군이 포위한 오다와라성은 결국 함락되었고 일본의 전국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일본을 통일한 히데요시는 이제 시선을 바다 건너 조선으로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에서는 3명의 사신이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선 정벌기에 기록된 호조 정벌과 오다와라성 함락, 그리고 조선 사신의 일본 방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수많은 다이묘가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모리 가문, 중앙에는 오다와 도요토미 세력, 동쪽에는 우에스기 가문과 호조 가문, 그리고 그 이전에는 다케다 가문이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죠. 히데요시는 이들 강력한 다이묘들을 차례로 굴복시키며 일본을 통일해 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굴복하지 않은 세력이 바로 오다와라의 호조 가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조는 승산도 없는데 왜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첫째, 호조 가문은 간토 8개국을 지배한 강력한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난공불락의 오다와라 성을 중심으로 동쪽 일본을 지배하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둘째, 오다와라 성은 쉽게 함락되지 않는 요새였습니다. 서쪽은 험준한 하코네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고 북쪽은 후지산으로 이어지는 산악지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사카와 강이 천연 해자의 역할을 했으며 남쪽은 사가미만과 맞닿아 있어 해상 보급도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산과 강, 바다가 성을 둘러싸고 있어서 오다와라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불렸죠. 역대 여러 차례의 공격을 막아낸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장기 농성으로 버틸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셋째, 히데요시가 정말 수십만 대군을 끌고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협상이나 제한적인 군사행동으로 끝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호조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1590년, 히데요시는 전국의 다이묘들을 총동원해 일본 최대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오다와라 성을 포위합니다. 이 전투는 전국 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전쟁이 되었죠. 오다와라 성이 함락되면서 후오조 가문은 멸망했습니다. 이로써 일본 전국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실상부한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된 거죠. 그러나 그의 야망은 일본 통일에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히데요시는 대륙 진출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은 일본으로 사신을 파견합니다. 1590년, 오다와라 성이 함락되면서 전국 시대는 막을 내렸으나 일본의 통일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 정벌기는 이제 조선과 일본이 처음 마주하는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1590년 가을, 일본을 통일한 히데요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선은 일본으로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9월 초 하루, 히데요시는 주라쿠다이로 돌아왔습니다. 천하는 이미 통일되었고 그의 위세는 사방에 퍼져 바람에 풀이 눕듯 모든 세력이 복종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명성은 바다 건너 조선에도 전해졌고 조선은 일본의 정세를 살피기 위해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정사는 황윤길, 부사는 김성일, 서장관은 허성이었습니다. 사신들은 정복을 갖춰 입고 주라쿠다의 히데요시 처소로 나아갔으며 마침내 히데요시를 아련하게 됩니다. 조선 국왕 이연이 삼가 올리는 글, 일본국 왕 관백 전하께 삼가 문안을 드립니다. 전하께서 평안하시다는 소식이 멀리 조선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전하께서 일본의 60여 주를 통일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이웃나라로서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였으나
길이 멀고 험하여 사신을 보내는 일이 늦어질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염려하여 오랫동안 뜻만 품고 있을 뿐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귀국으로 보낸 황윤길, 김성일, 허성 세 사신을 통하여 앞으로도 조선과 일본이 좋은 이웃으로 우호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물의 목록을 따로 첨부하였으니 부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1590년 경인년 3월 진제 붓을 놓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바로 1590년 조선 국왕 선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낸 국서입니다. 국서에는 일본 통일을 축하하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도 두 나라가 우호 관계를 이어가기를 바란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은 황윤길과 김성일, 허성 등 3명의 사신을 보내 예를 갖추고 다양한 예물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좋은 말 2필, 검은 삼배 34필, 인삼 200근, 채화석 14장, 해송자 6석, 매새끼 15마리, 흰 명주 54필, 표범가죽 20장, 붉은 명주 14필, 호피 장식품, 안장 2벌과 마구, 푸른 표범가죽 10장, 호랑이 가죽 15장, 맑은 꿀 11석, 담비가죽 가죽 1벌. 히데요시는 국서와 조선이 바친 예물을 직접 확인한 뒤 조선 국왕에게 답서를 작성해 보냈습니다. 이 페이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히데요시의 답서가 시작되며 대륙 침략 의도가 처음으로 드러납니다. 같은 형식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의 새 사신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조선을 통하여 명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예전과 같이 일본의 감합선이 왕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였습니다. 만약 명나라가 이를 거부한다면 조선 국왕은 먼저 팔도의 군사를 동원하여 명나라로 선봉이 되어 진격해야 한다. 그리고 히데요시는 뒤이어 명나라를 공격하여 명의 400여 주를 복속시키고 스스로 북경의 황제가 될 것이라는 뜻을 조선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은 히데요시가 조선 사신에게 직접 전달한 요구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국교를 맺으려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요. 조선을 통해 명나라로 진출하고 조선군까지 자신의 전쟁에 동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명나라를 정복해 스스로 북경의 황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히데요시의 대륙 정복 계획은 이미 일본 통일 직후부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이 발언을 끝내 심각한 침략 계획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2년 뒤 이 야망은 결국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쟁으로 현실이 됩니다. 조선의 편지에 대한 히데요시의 답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대일본국 관백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붉은 인장을 찍어 보내는 답서 조선 국왕 각하께 보내주신 국서를 삼가 여러 차례 펼쳐 읽었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일본은 60여 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오랫동안 여러 세력이 분열하여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나라의 기강 또한 크게 어지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은 전란으로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며 나는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역신과 반란 세력을 모두 평정하고 멀리 떨어진 지방과 섬들까지 모두 내 지배 아래 두었습니다. 이제 천하는 이미 평안해졌습니다. 이는 마치 기린과 봉황이 나타난 것과 같은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또한 나의 어머니는 꿈에서 태양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히데요시는 자신의 출생을 신성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기린과 봉황은 성군이 나타날 때 등장한다고 여겨진 상서로운 상상의 동물인데요. 태양이 어머니의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은 동아시아에서 왕이나 영웅의 탄생을 정당화할 때 자주 등장하는 상징입니다. 즉, 히데요시는 단순히 내가 일본을 통일했다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은 하늘의 뜻을 받고 태어난 특별한 존재라는 점까지 조선 국왕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어지는 대륙 정복 선언의 정당성을 스스로 뒷받침하려는 수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태어났을 때 한 관상가가 말하기를 태양이 비추는 모든 곳이 그의 지배 아래 들어갈 것이며 훗날 그는 세상을 덮을 만큼 큰 기상을 지닌 인물이 될 것이니 이는 의심할 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이한 징조가 있었으므로 나는 늘 스스로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때를 만나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듯 일어나 동쪽을 평정하고 서쪽을 정벌하며 남쪽과 북쪽까지 토벌하였으며 싸우면 이기지 못한 적이 없었고 공격하면 점령하지 못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큰 위협을 짧은 시간 안에 이루었습니다. 참으로 태양이 떠오르면 만물이 모두 그 빛을 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미 천하는 크게 평안해졌습니다. 나는 백성을 보살피고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까지 돌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부유해졌고 재물은 풍족해졌습니다. 토산물과 세입은 옛날보다 10,000배나 늘어났습니다. 악양의 화려함도 오늘날만 못합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사람의 삶은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어찌 한 곳에만 만족하며 세월을 헛되이 보내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제 대군을 일으켜 명나라로 진군하려 합니다. 한 자루의 칼이 400여 주의 하늘을 서리처럼 뒤덮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귀국은 앞장서 선봉이 되어 명나라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장래를 내다본 결정이지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먼 나라와 작은 섬들은 아직 뒤떨어진 상태에 있으므로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명나라로 향하는 날에는 귀국과 더욱 굳은 우호를 맺고자 합니다. 나의 뜻에는 사사로운 욕심이 없습니다. 오직 삼국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자 할 뿐입니다. 예물은 목록과 같습니다. 귀한 예물을 잘 받았으며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이만 답서를 마칩니다. 덴쇼 18년 1590년 9월. 이와 같이 국서가 작성되었다. 조선에서 온 3명의 사신은 이 답서를 받아 조선으로 돌아와 임금에게 바쳤고 조선왕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말하기를 지금 일본이 그 힘으로 대명을 공격하려는 것은 사마귀가 앞발을 치켜들고 달려오는 수레를 막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라고 하며 끝내 답서를 보내지 않았다. 조정과 백성들은 모두 이를 비웃었다. 이상 5편 오다와라성 함락과 조선 사신 3인의 내조편을 보셨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조선왕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는 표현은 당시 일본 측에서 조선을 묘사한 시각입니다. 실제 조선 조정의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은 아닌데요.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다는 중국 고사에서 나온 성어로 자기 힘을 모르고 강한 상대에게 덤비는 어리석음을 비유한 건데요. 즉, 일본이 명나라를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조선이 현실성 없는 허황된 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조정과 백성들이 모두 비웃었다. 역시 일본 측 기록의 서술입니다. 실제 조선의 민심 전체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실제 조선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에 실린 조선의 반응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조의 국서는 평화를 위한 국서였습니다. 반면 히데요시의 국서는 국서의 형식을 빌렸을 뿐 외교와 우호를 논하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명나라 정벌을 요구하는 국서 같지 않은 국서였습니다. 교토에 도착한 조선 사신은 무려 5개월을 기다린 끝에 겨우 국서를 전달할 수 있었고 그 내용도 극히 무례하고 거만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국서의 내용을 고치기를 이야기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다. 협박적인 문구가 있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1591년 3월 부산에 도착한 통신사 일행은 이 긴박한 상황을 장계로 먼저 조정에 보냅니다. 이상 5편, 조선사신 내조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편 조선 출병과 희쟁국 나고야성 축조편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 활자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